안녕하세요. 드디어 요약표가 나왔죠. 요약표가 아니고 암기표가 나왔습니다. 요약집은 어제부로 집필을 끝냈고 원고를 넘길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 암기사항표 나오면요 꼭 갖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 있거든요. 이거 다 암기하면 100점 맞을 수 있죠 그러시거든요. 그럼 저한테 엄청 혼나고 가요.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신경 쓰. 여기. 아니 그 이발소를 갔더니 내 머리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겠대. 그 굉장히 내 머리가 까다로운 머리예요. 직상모에다가 뻗치는 머리에다가 이게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그러더라고. 연구를. 그래갖고 내가 무슨 연구 대상이냐고 이 나이에. 머리가 하여튼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같거나 항상. 그래서 어쨌든 이 암기표 이거는 이제 기초 데이터입니다. 기초 데이터고 이거를 제대로 이제 읽어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면 80점 이상은 득점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초 데이터라는 게 이시고 여기 있는 게 소화가 안 되고서는 중개법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공법을 하세요 차라리. 근데 하시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지금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확대 복사해 갖고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갖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에 덕지덕지 붙여 놓으셨던데 그거 붙이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차에다 그냥 다 붙여 놓은 거야 이거를. 그래 갖고 이제 이거 메모해 가지고 메모지를 계속 스티커로 계속 붙여 놓는 거예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고. 큰일 납니다. 그럼 안 되죠. 이게 무엇이라고.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초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또 시험 끝날 때까지 이거 계속 사무실에 가서 또 찾아가시거든요. 안 갖고 왔다 그러고 잊어버렸다 그러고 어디다 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잘 놔뒀다가 잘 보는 곳에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123쪽 오늘 123쪽 나갈 차례죠. 정보망. 원래 정보망은 매년 출제했던 부분인데 이게 현실과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띄엄띄엄 출제하고 작년에도 지금 이거를 괄호넣기형 하나 정도 지금 물어보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이제 하나 지문 정도 물어봤는데 그 교재 124쪽에 정보망 운용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보망 운용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부릅니다. 정보망 이용 과정을 보면요. 여기 서구에 사시는 갑이에요. 자신의 아파트 팔고자 동네 개업공사 A한테 중개를 했어요. 그래서 A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 물건을 공개를 했죠. 김포에 사시는 을이에요. 일로 이사 오시고자 동네 개업공사 B한테 중개 의뢰했죠. 그래서 이 B가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4개를 골라냈던 거예요. 그리고 을한테 요 4개를 이제 소개를 했죠.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4번을 체크했는데 4번 물건이 갑소유의 아파트로서 A 개업공사가 공개한 물건이었죠. 그럼 B 개업공사는 A 개업공사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그럼 A도 역시 갑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해요. 거래하자 그러죠. 그럼 이제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럼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럼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삭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이 자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지첩 시 A개공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도에서 마지막 절차가 이거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4쪽에 시스템 운영도 9번 있죠. 계약 체결 통보. 찾았어요? 이게 시스템 운영도에서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눈여겨 받으시고 그럼 이 통보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래된 물건이 지금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거죠. 허위 물건 공개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보 안 해버리면 업무정지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절차고 그러면 정보망 이용 과정을 봤더니요. 이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사가 물건을 공개하고 개업공사가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을 하고 개업공사들끼리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더라. 그래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정보망,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해서 중개의뢰인이란 말이 지문에 떴잖아요. 이 지문은 무조건 틀렸어요.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걸 볼 수 없다는 거죠.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우리 법이 얘기하는 정보망이라는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자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공인인증협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공에서 지금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이 한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에 K랜이었어요. K랜이었는데 그래서 한방이라는 정보망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정확한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정보망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죠. 다만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정보망 뭘 얘기해요? 한방을 얘기해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얘기합니다. 또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되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야 돼요. 그러면 정보망, 그 정보망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은 한방뿐입니다. 지금. 근데 실무에서는 이 한방을 사용하기보다는 뭐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요? 사설정보망. 그래서 사설정보망을 훨씬 많이 더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설정보망은 지금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여 우리 법이 이걸 처벌하진 않아요. 다만 이 사설정보망을 이용하는 자, 이용하는 우리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이른바 불법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담합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회원 중개업소끼리 딱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거래하고 비회원 중개업소를 안 받아준다든가 또는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소는 자기를 박탈한다든가 일요일날 모두 쉬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담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독점규제 및 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담합행위를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시정조치라든가 과징금을 개업공사한테 매길 수 있어요. 그러면 공정위로부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먹었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 개업공사에게 업무정지를 바로 때릴 수 있어요. 이걸 이유로 해서 만약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에 2번 이상 받았잖아요. 2년에 2번 이상을 받아버리면 이때는 등록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이 규제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운영하는 개공이 만약에 그러한 담합행위 등을 하면 이제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두시고 실무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이걸 훨씬 많이 쓰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요게 우리 법 규제 대상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태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태 법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보망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지금 우리는 실제로 이 정보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설치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정보망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넘어갑니다. 124쪽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의가 나와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이고 개업공사 상호관 이것도 밑줄이에요.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쫙. 자,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권자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라는 얘기죠. 이자에게 있고 국토부 장관의 일정 수 이상의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절차는 당연히 지정 요건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지정 요건.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이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것은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얘기해요.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란 모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적을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외국인 지정받을 수 있죠. 또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다만 우리 중개법인은 부가통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중개법인은 부동산 정보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X. 중개법인 부동산 정보 제공업 영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정보 사업 할 수 없죠. 그래서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 우리 개업공사가 가입이용 신청을 하는데 개업공사가 500명 이상은 가입이용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토탈 회원수는 몇 명 이상을 확보하라고요? 500명 이상.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으로 분산 요건 갖춰야 돼요. 그래서 숫자는 5 빼기 2는 3. 그래서 5, 2, 3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다. 자, 다음 이제 정보망이니까 정보 처리 기사가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기사여야 됩니다. 기능사와 기사는 틀리다고 했죠. 그래서 기사 이제 1명 이상이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기사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공인인계사도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인인계사가 역시 1명 이상은 고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즉 서버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물건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컴퓨터 설비가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컴퓨터예요? 개업공사의 컴퓨터예요?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확보하는 거예요? 개업공사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하시고 이게 암기표예요. 45전공컴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5가지이기 때문에 뭐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요 전공컴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눈으로 그냥 익혀도 됩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정 요건 갖췄고요. 이제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정 신청은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해야 되고 이때 이제 서류를 주의해야 되는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서에다가 뭘 첨부해야 되냐면 이 요건 증명서들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요건 증명서를. 그럼 신청서에다가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야 되겠죠. 이때 법인인 부가통신 사업자가 있을 수 있죠. 중개법인은 안 되지만. 그죠? 그럼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우리 법상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줘야 되고요. 500명 이상이 가입비용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들의 가입비용 신청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청서 4번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신청서가 가짜로 작성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에요. 개설등록증 4번 몇 장 이상 들어와야 돼요? 역시 500장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개설등록증 4번 500장 이상 들어와야 되고 이걸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꿔내면 안 되겠네요. 맞죠? 개설등록증 4번이에요. 500장 이상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획증 4번 들어와야 돼요. 다음에 공사획증 4번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에 컴퓨터 설비 입증 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서류. 자격증 4번이 들어가고 있죠, 이거.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등록 신청을 하면서 공인인사 자격증 4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직접 확인 요청했죠. 그 다음에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의 자격증 4번도 내지 않았어요. 소속 공인인사 고용 신고할 때도 그 자격증 4번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내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자격증 4번에 들어가는 유일한 케이스. 그럼 왜 낼까? 왜? 지금 지정권 요즘 그 카톡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지금 카톡을 오래전에 처음 나왔을 때 내가 가입을 한번 했었거든요. 오전에 가입했다가 오후에 탈퇴했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들어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톡이 계속 오는 거야. 에이 그래갖고 오후에 탈퇴했지. 그랬다가 요즘 카톡 나 가입 영업하려면 카톡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 근데 카톡 가입 안 했다가 계속 우리 사장님한테 지금 내가 한 소리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가입 안 해. 자,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 4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게 자격증 4번 들어가는 거.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냐 하면 국장이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직접 확인 안 하겠답니다. 내래요. 자격증 4번을. 지정권자 국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이거 수수료 있게요, 없게요? 수수료도 없어요. 지정권자가 누구? 국장. 추접스러워서 그런 거 안 받겠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격증 4번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 등록증 4번 들어가는 경우도 이 경우입니다. 바로 그래서 500장 이상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지정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이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은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해 버립니다.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 교부해 버려요. 그럼 이게 바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지정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함으로 작성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거 그럼 처리 기한 기억해야 되죠. 신청한 날로부터 지정까지는 며칠 내줘야 된다? 30일. 30일 내줘야 돼요. 우리 공인인증서 법령상 유일한 30일. 이게 유일한 30일이에요. 실무 쪽에서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정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 지정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럼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지정을 받은 자는 운영규정이라는 걸 제정하여 승인 얻어야 되고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운영규정은 정보망 운영 회칙이에요. 그러면 운영규정 제정 승인, 변경 승인권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국장입니다. 그럼 이거 운영규정 제정 승인 이거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개월. 그럼 운영규정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당연히 정보망 운영 회칙이니까 여기 물건 어떻게 등록하고 가입하는지, 다음에 뭐 등록 가입할 때 회비 내겠죠. 회비 징수 절차 이거 들어가 있을 테고 기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암기 사항이 아니고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3개월 내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 운영을 해주면 돼요.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설치 운영을 해준다. 자, 그러면 절차상 숫자는 33, 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자와 엄청 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정을 며칠 내주라고요? 30일.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3개월이죠. 다음에 회원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죠. 그래서 502는 3, 3자와 엄청 친하고요. 이거 이제 기억을 할 때요. 절차는 33, 1년은 다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받아야 된다. 1년 내 운영규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다 알아봐요. 쉽게 다 맞추고 다만 주의할 점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이에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죠. 그럼 예를 들어 지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 신청할 때 운영규정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라는 거죠.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규정 그 다음에 제정 승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운영규정서는 내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되고 또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죠. 그러니까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감 잡고요. 이제 넘어가 볼까요?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사의 의무.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우리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개공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한하여 공개하셔야 됩니다.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면 안 돼요.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 되겠죠. 또 개업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도 안 됩니다. A한테는 공개해주고 B한테는 공개해주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사는 여기다 대고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죠. 거짓 공개 금지고 그 다음에 거래 사실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해주라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의무는 이 정도 하고요. 제재로 넘어갈까요? 제재. 그럼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제재인데 먼저 지정 취소가 있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 갑니다. 이제 127쪽 동그라미 1번 지정 취소 찾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그럼 지정 취소권자가 누구? 국토부 장관이죠. 거래정보사업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밑줄 쫙.
요즘 우리 과목에서요,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있죠. 이거 바꿔내는 곳이 여기예요.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만 있어요. 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다만 사망 해산으로 인한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거. 자, 그래서 그 사유가 기억,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 밑줄, 지정의 밑줄, 긋고 부자에 동그라미 치면 되네. 다음에 니은, 운영규정, 운영규정에 밑줄 긋고 운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운영규정의 승인, 변경 승인을 어찌하냐거나 운영규정의 위반의 정보가 운영했다. 그럼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디귿,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공개에 밑줄 그시고 정자에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했을 때 정보 공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거죠. 다음에 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것부터 1년 이내에 밑줄 긋고 일자에 동그라미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미음, 개인인 거래용무사업자의 사망에 밑줄 그시고 사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법인인 거래용무사업자의 해산 밑줄 그시고, 그 밖의 사유로 정보망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속적 운영이 불가 밑줄 닦으면 되죠. 자, 그럼 지정 취소 사유 동그라미 친 게 부운정일사죠. 제 친구 중에 와이프한테 계속 맞고 사는 애가 있거든요. 아직 미혼이죠. 우리나라에 맞고 사는 남편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대충 10%?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50%? 에이, 60대 이상이 50%겠죠. 전체 남성, 기혼 남성. 40%요? 와, 많이 보시네. 25%랍니다. 4명 중에 1명이 맞고 산대요. 4명 중에 1명이. 혼인을 잘 생각해봐. 어? 뭐라고요? 오죽하면 60대 이상은 절반이 맞고 산대요. 60대 이상은. 나도 그랬고 조심해야지 지금. 그래서 왜 사냐 그랬더니 하도 맞아서 부운정이 붙었대요. 부운정일세 그러더니. 부운정일세. 자, 그러면 부는 뭐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암기표에서 부자는 모두 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다음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위반 운영했을 때. 다음에 정은 정보예요. 정보. 암기표에서 정자는 정보 아니면 정지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보다. 그래서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 즉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다음에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을 때죠. 다음에 사망, 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암기 들어가는데 부운정 일세 이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야한다고 이때는 청문이라는 걸 미리 하게 돼 있어요. 취소에는 변명 기회를 주는데 단 사망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거 데려다 놓고 물어보고 이거 취소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취소해 버립니다. 다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고 거래용무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넘기시면 거래용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제정 승인, 운영규정에 밑줄 긋고 운자의 동그라미예요. 변경 승인을 어찌하냐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의 정보가 운영했다. 그럼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라는 얘기죠. 다음에 니은 거래용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여 감독상 명령에 밑줄 쫙 끄시고 명자의 동그라미예요. 명. 위반하여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한 경우 감독상 명령에 거래용무사업자 위반하면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지금 과태료 부과권자는 역시 국장이에요. 그럼 국장은 과태료를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사유는 운명이더라. 거래용무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돌아가셨다예요.
운명 500만 원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운이 뭐라고요? 운영규정 재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했을 때. 명은 명령 위반. 명령 위반.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조사 검사 기피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운명이다. 자,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정 취소와 5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운영규정 위반 운영했다. 운영규정 재정 승인을 3개월 내에 안 받았다. 지정 취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죠. 이걸 병과라고 그러죠. 그럼 만약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3개월 내에 운영규정 재정 승인 안 받았다. 그럼 지정을 취소 때리면서 500만 원 과태료도 때릴 수 있죠. 이걸 병과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과목에서 우리 공인인증사업법에서 유일하게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그래요. 행정질서벌.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이 하나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거. 근데 이거 잘 안 물어봐요. 너무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기억해도 돼요. 일단 운영규정 위반해버리면 지정 취소할 수 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게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일한 거니까 일단 감만 잡아두고 일단. 그럼 이제 개업공인인증사가 만약에 정보망에 대고 허위 공개했어요.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지첩 통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개공이 만약에 허위 공개했거나 거래 사실 미통보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개공은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이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이기도 해요.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그러면 지정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암기표 잠깐 꺼내보세요. 거기 그저 암기표에 말이에요. 6번 찾았어요? 거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가 부은정 일사죠. 근데 운자를 보면 마지막에 플러스 500만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운영규정 위반해버리면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 과태료 사유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정자에 보면 정자에 플러스 1년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1-1. 정자 관련 사항을 위반해버리면 정보 관련 의무를 위반은 지정 취소와 더불어 1년의 처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암기표 보시는 방법이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에 가로 열고 플러스 3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3년에 3천 1년에 1,000 그 사유란 얘기예요. 됐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다 봤는데 뭐 요즘 출제는 잘 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해는 꼭 해두셔야 되고 매번 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그 잘 안 내고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보망 운영했다 해서 이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애써서 500명 이상 회원 확보해갖고 지정을 받아 운영했다.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죠. 뭐하러 지정받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규정이죠. 문제가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29쪽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볼 게 없네요. 넘깁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133쪽 기업공사 등의 의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의무는 이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다음에 손해배상, 보증 설정, 그 다음에 이제 금지 행위를 주로 이루고 있는데 최소한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4개 이상을 출제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이제 기업공사 등 의무로서 기본적 윤리 의무가 나오는데 법제 29조 읽어드립니다. 법제 29조 제1항 기업 공인인증사 및 소속 공인인증사는 밑줄이죠. 기업 공인인증사 및 소속 공사 밑줄이고 전문 직업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여기서 끊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 보조원이 빠져 있죠? 빠져 있습니다. 다음 2항 개업공사 등은 등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개업공사 등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전해야 된다.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의무로 들어왔는데 개업공사 등의 의무 첫 번째로 이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과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할 것. 그래서 기본적 윤리화하는 의무로서 이렇게 이제 두고 있네요. 그래서 요걸 누가 부담하는가를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개업공사는 당연히 품위 지킬 의무가 있고요. 소속 공인인계사도 부담하는 의무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개보조는 품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품위란 말은 아주 다의적인 개념으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전문 직업으로서 품격과 위엄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 이걸 이제 품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달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공동중개가 요즘 많아졌으니까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요. 을의 개업공사는 B였거든요.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켜요. 그러면 A와 갑은 중개계약의 당사자니까 당연히 A는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해줘야 되죠. 그럼 자신과는 위탁관계 없는 을에 대하여는 신의 성실 의무가 없느냐? 이 문제. 있다 없다? 있다 했죠. B 역시 그럼 B한테 자신의 의뢰인 당연히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해줘야 되고 갑한테도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제 자신과는 위탁관계가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입었어요. 그러면 A는 위탁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지는 근거가 뭐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우리 대법원이 확실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위탁관계는 없지만 신의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례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134쪽에 판례를 보시면 위의 판례 찾았어요? 개업공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밑줄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밑줄 긋고 개업공사의 개입을 신뢰하고 거래하게 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상 밑줄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밑줄 긋고 권리의 진위에 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업무상의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 밑줄 쫙 알아보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건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명문으로 신의 성실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른바 뒤통수 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하면 당연히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참고만 일단 해두세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해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중개사무소 출근할 때 말이에요. 품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쓰레바짝 찍찍 끌고 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은 주로 정장, 남성분은 주로 간편복으로 입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내 꽃 따위 메고. 그죠? 정장을 많이 입고 출근해요. 이게. 근데 다니다 보면요. 부동산 하는 사람처럼 보여. 냄새가 나. 그런 거 느끼시죠? 딱 보면 부동산처럼 느껴져요. 얼굴에 써 있나 봐. 이게. 어쨌든 어제는 잔금을 치는데 오피스텔 뭐 와요 지금. 보수 30만 원도 안 되는 거. 근데 보증금이 5천이었는데 3천만 원을 현금을 갖고 온 거야. 5만 원짜리로. 외국인이었어요. 들어가시는 분이. 근데 아니 현금 3천만 원 갖고 2천만 원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또 한도에 걸려갖고 은행에 달려오고 막 달려갔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이제 받으신 분은 이걸 세봐야 되잖아. 웬만하면 안 세보잖아요. 귀찮아서. 세더라고. 앉아갖고.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해봤자 500만 원짜리 100장 해갖고 3천만 원이면 6개밖에 안 돼요. 맞죠?
6개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3천만 원이. 그래갖고 이제 세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세나 보다 그러고 있었지. 그러고 이제 다 센 거야. 그리고 이제 잔금 다 치고 헤어졌어. 이분이 은행에 가서 입금을 시키는 거야. 5만 원짜리 하나가 빈 거야. 부족한 거야.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양타였지. 전화가 왔는데 5만 원이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준 사람 임차인 들어가는 임차인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세 받느냐? 2번이나 셌대. 틀림없었대. 근데 받으신 분은 가방 그대로 갖고 와갖고 그대로 넣는데 5만 원이 부족하다 이거야. 그거 우리한테 어쩌라고. 몇 번을 세봤대요. 근데 하나가 부족하대. 근데 여기서 셌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 그래서 5만 원 우리가 물어줬어요. 우리가 물어줬어. 그게 참 애매해요. 그런 것들이. 이게 따지면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이에요, 매도인이? 매도인이 아니 임대인이 잘못한 거예요? 임차인이 잘못한 거예요? 임차인?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확인했잖아 지금. 그럼 임대인이 잘못 아니요? 근데 임대인한테 쏴 붙일 수 없잖아 그거. 네가 책임져라고.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그렇게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했잖아요. 사인 받아버리는 거지. 3천만 원 받았습니다 하고 사인 받아버리는 거지 그냥. 그죠? 근데 실무상 그렇게 못해요. 구두로락도 3천만 원 맞죠? 확인을 받고서 보냈으면 5만 원 물을 일이 없었지. 이게 임차인도 대단했고 임대인도 대단했고 나 같으면 임대인 나 같으면 내가 임대인이었다면 나는 그냥 넘어가. 그죠? 나 같으면 넘어가. 이게. 근데 있는 사람 더 안 그래. 5만 원 더 내놓으라고 그래. 더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못 사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생각 많이 드니까 중개업 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느끼는데 정의로운 개업공사가 되라고 그랬죠? 정의로운 개업공사. 어쨌든 그래갖고 계약을 잔금 치고 나서 더 찝찝해졌지. 더 찝찝해졌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나 나가서 막 한참 바빠 죽겠는데 전화가 온 거야. 5만 원 부족하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긴 그냥 그거 보내줘버려라. 피곤하게 그거 따지지 말고 서로 간 또 이제 쌈 붙이는 꼴이 되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느 해결이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 피곤하지 말고 그냥 5만 원 쏴주라고 그냥. 이게 그게 뭐라고. 이게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인데. 예. 그러고 말았지. 아니 나 또 현금으로 또 갖고 와왔거든. 분양사무실 같은 데 가면요. 그 현금 박치기 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녹화되고 있어갖고 좀 그런데. 현금 박치기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분양사무소 이제 명의병행하라고 하면 구석에 앉아갖고 다 돈 세고 앉았어. 이거 다 돈 세고 앉았는데 대다수가 그냥 안 세고 그냥 가거든. 뭉치만 하나만 딱 세보고 뭉치 딱딱 확인하고 바로 가거든 그냥. 근데 나 돈 5만 원짜리 하나 부족한 거 나 처음 봤어. 그거? 나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부족한 게. 뭔가 잘못된 거지. 누군가 잘못된 거야. 임차인은 2번이나 쉬어봤다고 그러고 둘이 앉아갖고. 임대인은 거기서 쉬어봤는데 분명히 맞았고. 근데 은행에 가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봤더니 5만 원이 딱 부족하고.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자,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갑니다. 이제 134쪽에.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은 이거는 이제 명문 규정이 없었어요. 우리가 읽어본 조문에 없었는데 우리 개업공사에 이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은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불러요. 그럼 선관주의란 건 뭐냐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라. 바로 이 얘기인데, 그럼 개업공사에게 선관주의가 왜 인정이 됐냐면요.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위임과 유사하다. 그럼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범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민법. 그러면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그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처리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위임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그 동사무소 가서 인감료면 떼달라고 시킵니다. 이거 위임 계약이에요. 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깁니다. 역시 위임 계약이죠. 이게. 그러면 요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 자를 수임이라 부르죠. 사무 처리를 맡은 자가 수임이. 그럼 맡긴 자가 위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장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수임인의 지위와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개업공사의 지위가 유사하죠. 둘이 유사합니다. 그럼 수임인은 사무 처리할 때 민법상 어떤 주의를 가지고 사무 처리하게 돼 있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무 처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사가 그 수임인의 지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개공 역시도 이 의무가 있다라는 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지위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개념은 그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에 보통 평균인들이 지니는 주의력, 이걸 선관주의라고 해요. 근데 느낌이 안 오죠. 그럼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갑이라는 자가 기업공사 A한테 찾아와서 내 아파트인데 이걸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A는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 확인 방법 우리가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리고 이자에게 소유자라고 주장하니까 주민증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자와 주민증에 기재된 자가 둘이 일치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개공의 선관주의를 다 한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이거 다 한 것이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이건 기본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건 기본이다. 누구나 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나아가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 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 탐문이나 인감증명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린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 개공의 선관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개업공사가 등기 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대다수 책임을 누가 진다? 개업공사가 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와 주민증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 권리증이나 이런 탐문 등을 통해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등기 권리증까지도 확인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래도 개공은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론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판례를 소개했는데 거기 134조 1번 판례. 1번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 판례고요. 2번 판례는 두 번째 줄에 있죠.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와 주민증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등기 권리증은 소유권 있는 게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그 처분권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개업공사로서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한 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밑줄이에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해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권리증을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권리증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되도록이면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매매나 전세 계약할 때 갖고 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거는 위조가 쉽지 않아요. 전자 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어제는 또 그 계약 참 그러고 보니까 일이 많았네. 등기부를 또 떼어봤더니 등기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 참고로 알아두세요. 미리 말씀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한민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전 기한 날짜가 2019년도 3월 20일이었어요. 근데 같은 날에 2019년도 3월 20일에 이게 신탁회사가 소유권 이전기를 또 한 거야. 같은 날에. 그래갖고 나가서 바빠 죽겠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등기부의 날짜가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야. 그럼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같은 날에 돼 있는데. 그래갖고 접수번호 그럼 따져봐라. 접수번호가 누가 먼저냐 누가 뒤냐. 그랬더니 신탁회사가 뒤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민호가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접수번호 같은 날에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공시법규에는 공부했죠? 접수번호가 있다는 거. 날짜는 같더라도 그 순위를 딸 때는 접수번호로 따지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접수번호로 따져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경매할 때도 다 전부 다 접수번호로 따져요. 이게. 그러면 접수번호가 지금 현재 이게 뒤니까 야랑 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탁 원부를 열어봐야 돼요. 신탁회사에 가갖고 신탁 원부를 열어봐야 돼.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당장 지금 잔금은 치면서 오피스텔이니까 잔금 치면서 계약서 쓰면서 들어가는 거 그냥 다 이게 담보신탁이었지. 담보신탁. 이렇게 된 경우는 담보신탁이에요. 뭔 얘기냐면 어렵나 너무? 돈 빌리는 거지. 한민호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서 양도담보 형식으로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소유권을 아예 신탁회사에 넘겨줘 버리는 거지. 양도담보라고 들어봤죠?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의 담보 형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지금 1금융권이 아니고 이게 2금융권 이런 데서 신탁회사 쪽에서 바로 인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담보신탁이지. 아예 이전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임대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한민호한테 있는 거지. 신탁회사는 담보신탁이니까. 뭔 뜻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신탁 업무를 열어봐야 되는데 신탁 업무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세를 놓게 되면은 분명히 신탁회사 통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전화 안 해봤지? 오피라. 이게 아파트였으면 다 확인했지. 다 체크했을 텐데 어쨌든 특이한 담보 형태가 되더라고 또 이게. 참고해 두세요. 신탁만 나오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즘 신탁이 굉장히 많아요. 분양할 땐 다 신탁으로 가죠. 신탁회사로 자금 넣잖아요. 다. 사고 날까 봐. 그러니까 이제 신탁회사가 많은데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이 굉장히 유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신탁이에요. 이거는. 같은 날 이전넣기 돼버린 거는 그 한민호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전넣기 하면서 신탁회사를 이전넣기 해준 거예요. 이렇게. 담보신탁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두세요. 500원. 자, 그럼 이제 비밀준수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비밀준수문인데 이제 조문은 다 읽어봤으니까 바로 갑니다. 전문 직업인들은 다 비밀준수무가 있죠. 다 있는데 우리도 그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적용 대상이 지금 비밀준수문은 우리 중개보조는 전문 직업인을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적용 대상이 중개보조원도 들어가고 있죠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개공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사뿐만 아니고 소공이나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비밀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충돌했다. 예를 들어 물건에 대해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는데 이걸 숨길 필요가 있느냐. 이건 고지해야 되죠. 이때는 고지 의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먼저고 이때는 안 지켜도 되고요.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럼 증인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안 지켜도 되고 나아가 세법상 세무조사를 나간다. 그러면 이때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때는 비밀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 안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지켜드리면 죠.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까지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계공 등은 웬만하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애써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켜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인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에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괜히 썼네.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이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인데, 피해자가 비밀을 누설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처벌의 의사표시예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이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이거와 똑같은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행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폭행죄로다가 경찰서 다녀오신 분은 금방 아시죠. 폭행으로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이 그러죠. 가서 피해자하고 합의 봐라. 이거. 그럼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잖아요. 그럼 합의서를 쓰죠. 합의서를 쓰는데 이후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불처벌의 의사표시한 거죠. 그러면 폭행으로 절대 처벌할 수 없어요. 폭행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협박, 명예훼손 다 반의사 불벌죄죠.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한 피해자가 개업공사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했잖아요. 그럼 처벌을 못하는 범죄죠.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근데 피해자가 비밀 누설한 피해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되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고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면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반의사 불벌죄란다. 친고죄라고 들어봤나요? 헷갈리려나? 친고죄란 말은 친히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걸 친고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 관련 범죄가 친고죄가 많죠.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 안 하면 절대 처벌 못해요. 근데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어도 처벌한다고 그랬죠. 근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러죠. 이거를. 자,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의사 불벌죄.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그냥? 그러죠. 뭐.